시작.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남국이랑 북국이라고 했잖아. 같은 시기에 남쪽의 나라 하나, 북쪽의 나라 하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시훈이 왔어요. 오케이. 시훈아 축하해요. 방금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계속 꺼지네. 시훈이 왔고. 얘들아, 혹시 니네도 지금 축소 화면이 줄어들었나? 교과서 안 보이게 돼 있나? 니네 확대돼 있어? 아, 그렇구나. 나는 이게 계속 내가 확대를 시켜도 계속 다시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화면으로는 교과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확대 안 돼 있지? 그래. 이게 갈수록 EBS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내가 말은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교과서를 보세요. 알겠죠? 필기는 이미 다 했잖아요. 그쵸? 필기 이미 다 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교과서 봅니다. 교과서에 발해는 그래. 남국이랑 남쪽에 있는 나라 통일신라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라 발해가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뭐냐? 통일신라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뭐고 권력 분배는 어떻게 하였으며 왕권은 어떻게 강하고 신하들의 권력은 어떻게 강했으며 이때 강했던 신하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14부나 화백회의 이런 거를 이용하였다. 이런 내용 이야기했던 게 통일신라의 통치체제 이야기한 거야. 자, 그런데 발해의 통치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배울 건데 발해가 아무래도 이제 영토적인 측면에서는 당이랑 훨씬 가깝잖아요. 당나라랑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규야 26페이지다. 26페이지. 그래서 당이랑 매우 가깝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또 당나라. 그 당시에 가장 선진문물을 자랑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나라 거를 쓰다니 발해 너무 좀 별론데 우리 독자적인 거 우리만의 거를 써야지 왜 발해는 당나라 거를 쓰노?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근히 당나라의 영향을 베트남도 받았고 일본도 받았고 그리고 또 통일신라도 받았고 기타 등등 당나라가 워낙 강했던 전 세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발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동시에 존재했었던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당나라의 체제를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동아시아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런 거를 나라별로 다 외워야 돼요. 자, 발해는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 중앙통치조직을 삼성육부제로 정비하였다. 삼성육부제 네모왔다 했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있는 표를 보니까 뭐를 할 수 있느냐?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거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되어 있는 세 개의 성이 엄청나게 강한 권력을 가진 것이다. 왕 버로 밑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표를 보면은 갈로 안에 있는 거는 당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이었고 갈로 밖에 있는 거는 발해에서 만든 이름이에요. 사실 당나라에서 만든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은 발해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자, 당나라 거를 내가 갖다 쓰지만은 이름은 내가 바꿔서 쓸 거야. 이름은 발해만의 이름으로 쓸 거야. 라고 해가지고 삼성육부제의 명칭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밑줄 친 거에 보면은 밑에 있는 육부 있죠, 육부. 충인의 지예신이라고 하는 육부의 이름도 갈로 안에 보니까 이호, 예병, 형공 돼 있죠. 당나라와 달리 유교식 명칭으로 육부의 명칭을 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에서는 육부를 상사성 바로 밑에 한꺼번에 두었는데 이제 발해에서는 상사성 밑에다가 그러니까 정당성 밑에다가 좌사정, 우사정이라고 하는 특이한 기구를 만들어서 육부를 반반 나눠서 3부, 3부 이렇게 구성하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시험이 나오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시험에 나오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발해의 삼성육부제와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비교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발해의 삼성육부제와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비교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발해의 삼성육부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모르겠나? 그렇지. 육부의 그 앞에다가 육부의 명칭에 유교식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혹은 거기 있는 거 똑같아요. 육부를
이원적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자, 이것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좌사정, 우사정을 설치하여 육부를 다스렸다. 이것도 있고, 자, 그리고 삼성의 명칭을 당과 달리 하였다. 이런 게 바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와 발해의 삼성육부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죠. 필기하세요. 중요한가요? 응.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육부제를 갖다 쓸 때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도 않았고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썼어요. 하지만 이렇게 본인 국가만의 특징을 담아서 다르게 운영한 거, 이거는 발해밖에 없었던 특징입니다. 근데 누가 교복을 놔두고 갔네. 뒤에 보니까 교복 바지가 슬프게 혼자서 널브러져 있네요. 니네 교복 바지에 이름 써있어요? 안 써있나? 아, 써있어. 그럼 나중에 저게 누구 건지 말해줄게요. 자, 다음. 아까 우리 또 네모 쳤습니다. 지방은 5경 15부 62주라고 했죠. 발의 영토가 너무 넓었단 말이에요. 발의 영토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이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크게 나누고 작게 나누고 지방행정구역을 정리를 합니다. 자, 이때도 발해도 똑같아요. 수도는 넓은 수도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지방의 정치, 사회적인 발전에 도모하기, 균형적인 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5개의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5경이에요. 5경이고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유목민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이 나누어져 있는, 그리고 고구려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민족 있잖아요. 민족에 따라서 구역을 달리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5부, 그리고 15부에 더 잘게 나눈 게 62주였습니다. 자, 발해의 지방행정구역이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이거를 약간 드립을 가르쳐 줄게요. 5경 15부 62주. 자, 여러분 어차피 5소경 해가지고 수도는 5개 있는 거 여러분 안다 이거 맞지? 자, 드립이에요. 절대 그냥 드립으로만 외우세요. 여러분 1 곱하기 5가 5야 맞지? 1 곱하기 5가 5야.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자, 그런데 여러분 1 더하기 5는 뭐게? 1 더하기 5는 6이주. 6이주. 오케이? 6이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경 15부 6이주 기억하세요. 알겠죠? 의외로 발해의 지방행정 조직을 시험에 많이 내더라고요. 애들이 이것까지는 잘 안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상한 거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자, 그리고 또 뭐 할래 또라? 밑에. 자, 또 읽어보니까 나와있죠. 15부는 발해를 구성하는 각 부족의 독자적인 생활권의 단위로 설정되었다. 발해는 여러분 원래 전근대,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하기 전에, 그리고 또 19세기가 되기 전에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은 제국주의가 되기 전에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 생활권, 교역권이 되기 전에, 그때에는 중국이 만든 문화 사상을 가지고 동아시아에서 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자, 중국에서 어떤 이론을 만들었느냐? 이런 이론을 만들었어요. 황제한테 큰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만들었느냐? 하늘이 옥황상제가 가장 큰 권력이, 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권력이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데 땅까지 다스리기에는 약간 좀 이제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한 명 혹은 자신의 자손한테, 자기의 자식한테, 자기의 아들한테, 아들아, 나는 하늘을 다스릴 테니 너는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권력을 줬다고 해요. 하늘의 자손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대신 땅을 다스리는 이 사람을 뭐라 불렀느냐? 황제라고 불렀어요. 황제.
야,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황제는 몇 명이겠어요? 황제는 몇 명?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한 명밖에 없습니다. 황제는 딱 한 명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야, 내가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니네를 대신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국가, 왕들, 모든 권력들 어느 지역에 사는지 상관없이 전부 다 중국에 있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돼라고 하는 게 중국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다라고 해서 이름이 뭐예요? 중국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가장 정중앙에서 아름다운 반짝반짝거리는 문화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중화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화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한마디로 이거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아니면 이제 도전할 수 없는 가장 큰 권력, 황제라는 게 한 명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 네가 뭐 황제고 네가 무슨 절대 권력이고 나도 중국 니만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나도 군사를 강하다. 나도 힘 강하다. 나도 국가 힘이 세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옆에 있는 국가들이 이웃에 있는 국가들이 야, 네가 황제가 아니라 내가 황제야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주장이 바로 뭐냐? 준영이가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만. 야, 오케이. 잠깐만요. 진혁이가 컴퓨터 오류가 나가지고 연락이 왔었어요. 뭔 이야기 하랬더라? 그래서 황제의 권력에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국이 약해졌을 때, 중국이 분열하였을 때, 중국에도 여러 명의 황제가 등장하였을 때, 이럴 때 고구려, 발해 뭐 이런 나라들이 야, 왜 니만 황제고 나도 황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26페이지에 보니까 발해는 대내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안도 그렇고 국가 밖으로도 그렇고 황제국을 표방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발해의 왕은 일본에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은 천손,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다, 나도 황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독자적인 연호가 뭐냐? 여러분,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황제만 만들 수 있는 게 달력이에요, 달력. 자기가 왕이 된 거를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 하는 달력을 만듭니다. 자, 똑같아요. 발해도 본인이 황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해의 황제를 기준으로 하는 달력을 만들어요. 오케이? 우리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탄생한 거에 기준으로 하여 2021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는 발해 황제가 태어난 거에 기준으로 하여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달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중국이랑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황제의 나라임을 표방한 발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중국이랑 동급으로 강하다, 나는 황제의 국가다, 중국과 싸우자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매우 적습니다. 고구려, 발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고종이 대한제국 만든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아니 선생님, 근데 고종은 어떻게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우리가 황제의 국가라고 주장을 했나요? 그때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여러 나라한테 시달리면서 진짜 완전 종이 호랑이, 완전 그냥 이름만 명목만 존재하는 황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도 황제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밑에 자료 톡톡에 보니까 황제의 나라임을 표방한 발해, 아까 밑에 준 내용이 있어요. 발해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황제를 표방하는 등 독자적인 천하감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여러분 질문하세요. 일단 모르는 내용 한번 읽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오잉, 미래가 나갔네. 수업은 안 끝났는데. 랄랄라라.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은 이제 또다시 이제 진도 나갈게요.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자, 삼국시대에 엄청나게 큰 영향, 그리고 또 삼국시대에 큰 역할을 했던, 정치에도 큰 역할을 했고, 우리 사상, 정신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화재를 남기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종교가 있으니 그게 바로 불교였습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게 바로 이 삼국시대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삼국시대에 어느 왕 때 불교가 들어왔는지도 여러분은 외웠습니다. 맞나요? 한 번 더 반복하면은 고구려는 소수리마, 백제는 심유왕, 그리고 또 신라는 버풍왕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됐죠?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자, 그러면 불교가 도대체 삼국시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길래 이렇게 따로 페이지가 나와가지고 배워야 되나라고 하는 걸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뭔 이야기를 좀 해볼고. 잠깐만. 오케이. 자, 보시죠. 얍. 이게 내가 지금 교과서를 계속 확대해도 작아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작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내가 필기할 거 있으면 그냥 채팅방에 쓸게요. 으짜.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거는 시기에 따라서 삼국시기 시기에 따라서 약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불교는 일단 제목 불교. 오잉. 엄마야, 얘들아 잠깐만. 감사합니다. 진짜. 으쌰. 오. 강동희 선생님이 내가 수업할 때 불편할까봐 편한 의자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잠시. 자, 그럼 필기할게요. 불교. 자, 제목은 불교야. 어잉? 뭐지? 얘들아, 튕겼니? 뭐지? 왜 채팅이 안 보이지? 내 채팅 보여? 불교. 오잉? 그치? A씨. 불교. 제목은 불교예요, 불교. 이게 특수기호가 안 보이나봐요. 안 보이나봐요. 이제 보이죠? 불교. 불교를 제목으로 하세요. 제목은 불교. 내가 쌍갈로 있죠? 쌍갈로. 그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네. 제목은 불교. 얍. 불교. 1번. 초기불교. 2번. 대중불교. 3번. 후기불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그리고 특히 통일신라 시기까지 포함하는 그 긴 영역에 따라서 불교가 약간 성격이 바뀌어요. 그럼 내가 초기불교의 설명을 해줄게요. 초기불교 정도의 필기할 거 한 5줄 정도 있습니다. 노트에다가 필기하면 되겠네. 자, 초기불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초기에 불교가 들어올 때 불교가 나갔네. 불교가 삼국시대 한반도에 들어올 때의 특징이에요. 자, 불교를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내가 지금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1번이라고 할게. 자, 동그라미 1번. 왕실 혹은 귀족 불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왕실이나 귀족 불교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번. 지배층의 지배 질서. 지배 질서.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다. 한번. 예를 들면은 업설. 선생님, 업설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니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아유, 네가 전생에 업을 많이 쌓아가지고 막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일단 초기의 불교 자체가 왕이 가지고 들어온 불교이기 때문에, 왕실이 가지고 온 불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교는
왕실을 찬양하고, 아, 귀족은 위대하다, 왕은 위대하다. 심지어는 3번 왕즉불사상,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사상. 임금님을 부처님처럼 신적인 존재로 높이 만들면서 숭배해라라고 하는 그런 거. 오케이? 자, 그런 거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배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네가 지금 왜 평민으로 태어났는지 아나? 네가 왜 노비로 태어났는지 아나? 그것은 바로 니네가 전생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야. 전생에 니네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니네가 그 신분으로 태어난 거야. 왕이나 귀족은 전생에 너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질서를 정당화시키는 거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거나 반발하거나 하는 그런 여지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자, 그러하였고, 선생님, 그러면은, 야, 내가 왜 전생에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전생에 나쁜 짓을 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나 반란 일으킬래? 라고 한 사람이 있겠지. 그거를 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뭐라고 하느냐? 니네 지금 살기 힘들지? 그런데 지금 니한테 주어진 신분에 맞게 왕한테 충성하고 귀족한테 잘 굽신굽신 한다면은 너는 다음 생에 너도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지금 네가 처해진 환경에 순응한다면은 너는 다음 생애에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만약에 왕실이나 귀족의 혁명을 일으키고 뭐 반발을 한다면은 너는 다음 생애에 바퀴벌레로 태어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아까 말했던 업설이에요. 뭐만 얘기나 신분질서, 지배질서를 정당화시키면서 신분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어주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업설. 뭐만 알겠나?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또 4번. 3번 옆에 왕즉불사상 옆에다가 또 심표하고 뭐라고 하느냐? 호국불교. 와, 그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불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불교가 나라를 지키려고 했나요? 이 특징은 끝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원래 스님들은 육식을 하지 않죠. 생명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비빔밥 먹고, 나물 비빔밥 먹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런데 호국불교 예외가 있어요.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국가가 위험해지게 되면은 스님들이 칼을 들고 나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럴 때 보면은 스님들이 그냥 나는 속세랑 상관이 없으니 전쟁 하디 말디 나랑 무관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칼 들고 스님 부대가 나와가지고 그 국가를 위해 싸우고 그랬죠. 스님은 사실 사람 죽이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불교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초기에 불교가 들어오자마자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교과서 볼게요. 교과서. 왕실 귀족불교에서 대중불교로 나아가다. 자, 주제 열기 봅니다. 주제 열기. 우리는 불교가 아닌 사람들도 알고 있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막 흑수저, 헬조선 이러면서 대한민국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국시대는 더 심합니다. 더 심하고, 신분도 아예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노비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걔한테 인권이라고 하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살기 힘들었다. 워낙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배가 고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이야기 했었나? 서로 아기도 잡아먹고 했다고. 남의 자식 잡아먹으면서 식인을 했었던 그 시기. 오케이? 그 시기예요. 갑자기 미르가 어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 근데 여러분, 고기는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사람 고기를 한번 먹게 되면은 다른 고기는 못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먹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쵸? 너무 더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뭐 인권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 여튼간 식인종은 그래서 존재한대요. 내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 또 하나.
식인 풍습이 있는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자기 조상님이 돌아가시면은 조상님의 식체를 가운데 놓고 다 같이 돌아가면서 그 조상님의 살을 한 점씩 다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니 후손들이 왜 조상님을 한 입씩 먹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프리카 부족은 그 식량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히 영양분 섭취가 힘들대요. 그래서 단백질을 구하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후손들을 위하여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신다.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갑자기 기억나서. 여러분 온라인 수업 들으면 또 재미없고 잠올까봐 이야기했어요. 뿅! 여튼간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나무 원효 의상 옆에 있는 본문이에요. 나무라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라는 뜻이고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말은 극락세계에 머물고 있는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보살님 들어봤죠?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불교의 보살이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과 보살님에게 의지하여 현실의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 던져버리고 행복과 즐거움만 가득한 극락세계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다. 믿으실까요? 초기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믿으십니다. 초기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여기까지만 믿으시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불교가 대중화되었다. 불교가 대중화되었다. 됐죠? 여기까지만 믿으십니다. 자, 나중에, 이제 밑에 또 천신신앙은 왜 생겼을까 나와 있습니다. 천신신앙, 하늘을 신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옛날 하늘신, 태양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등장하기 전에는 한반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신석기 시대에 신앙 이야기 했잖아요. 태양신 믿는 것도 있고 토테미즘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애니미즘도 있고 그렇게 국가 안에 다양한 종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국교 자체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가서 부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총살 아니야 안 잡혀가요. 그냥 총살이에요. 총살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종교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신앙이 딱 하나가 되니까 분열되지는 않겠지. 국가가 하나로 으쌰으쌰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에서 좀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이거 극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인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종교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니다. 이해 안 들래.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면은 내가 예를 들겠는데 괜히 녹화하는데 좀 찝찝하다. 여튼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분열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말인지 알겠나? 분열될 가능성이 워낙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왕의 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교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국가가 분열되는 거 방지하는 거 그게 좀 좋은 거인 거지.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지역별로 대기를 할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여기는 조상 믿고 여기는 부처님 믿고 여기는 기독교 여기는 뭐 당군 믿고 여기는 알라 믿고 여기는 누구 믿고 이렇게 다양하게 믿는 게 왕의 입장에서 너무 국가 분열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믿는 하늘을 믿는 그런 신앙을 없애버리고 이 모든 거를 통째로 부처를 믿는 불교로 통일시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천신신앙은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 한반도에는 다양한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읽을게요. 나 말고 현서야 네 마이크 되나? 안 되나? 오케이. 혹시 마이크 되는 사람 있어요? 마이크 없나? 우리 전에 누구 한 명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혹시 노트북으로 하는 사람 있어요? 노트북으로 아무도 없나?
알겠다. 그냥 내가 읽을게. 자, 뿅.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공경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하늘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는 천신 사상이 나타났다. 어쩔 수 없어요. 가끔 하늘에서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 맞아가 죽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초기 국가의 지배자들은 자신을 하늘과 연결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조선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건국설화에서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아들이라고 내세운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여러분 삼국시대에 보면은 웬만한 지배자들은 건국 탄생할 때 전부 다 어디서 깨어나요? 어디서 태어나요? 박혁거세, 김알지 막 이런 사람. 그렇지, 알에서 태어나지. 이 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태양을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신이 태양,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하여 알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다고 합니다. 삼국의 왕들도 자신의 천자, 하늘의 아들, 그리고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였다. 따라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는 왕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 행사였다. 부여에서는 제천 행사를 할 때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얘들아 혹시 부여의 제천 행사 이름 뭐였는지 기억나나? 그렇지, 부여는 영고였습니다. 부영고 이야기했었죠. 자, 고구려에서는 동매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그럼 그 뭐고? 갑자기 동예는 기억나나? 동예의 제천 행사 이름은? 그렇지, 무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는 씨를 뿌리고 난 5월과 농사가 끝난 10월에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신앙이 있는 것은 국가 지배자 입장으로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9페이지에 이제 그래서 불교로 일원화되었다, 합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인도에서 발생했던 불교는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전래되었다. 삼국의 왕들은 불교를 이용하여 사상을 통일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였다. 따라서 삼국의 불교는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비는 호국신앙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 네모 칠까요? 호국신앙의 네모. 다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평양 여러 곳에 절을 세웠다. 백제무왕은 익산 지역에 미륵사와 같은 대형 사찰을 세우기도 하였다. 신라는 귀족의 반대로 불교 공인이 늦어졌다. 하지만 2차돈의 순교 네모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하여 불교를 공인할 수 있었다. 불교가 은근히 신라의 여러 군데에 퍼지기는 하였지만 국가 종교를 인정해주진 않았었다. 하지만 2차돈이 죽으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차돈이 죽으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말 없음. 내가 말할까요? 원래 그 2차돈이 죽었을 때 왕 이름이 버풍왕이거든요. 버풍왕이랑 2차돈이랑 엄청 친했었대요. 그런데 버풍왕이 불교를 인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귀족들이 전부 다 반발하는 거야. 왜냐? 왕권이 강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돈이 버풍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임금님, 저를 죽이세요. 만약 제 목을 잘랐을 때 부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면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그냥 저를 목을 잘라 죽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버풍왕이 오케이, 알겠다. 마음은 아프지만 나의 친한 친구 2차돈을 죽이겠다라고 해서 목을 자릅니다. 목을 자르니까 세상에나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끔 이상한 애들이 말합니다. 목에서 우유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데 노노노노. 목에서 우유처럼 하얀 피가 솟구쳐 올랐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꽃향기가 그윽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자 결국 신라의 귀족들도 불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버풍왕 때 불교가 공인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리기 위하여 이거를 기념하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이 무엇이냐?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 비석 나와 있어요. 보이죠? 이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손은 묶여 있고 그리고 목 위로 뭐가 솟구쳐 있는 게 있죠. 이게 하얀 색깔 피입니다. 하얀 색깔 피고
사람 무릎 꿇고 있는 거 안에 하나가 뒹굴뒹굴 구르고 있어요. 이게 뭐다? 사람의 머리. 이차돈의 머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보면은 이 비석을 아예 보여줘. 그리고 다음 중 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탐구활동 돼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탐구활동.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됐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후 황룡사와 같은 큰 사찰을 건립하였고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여 왕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였다. 선생님,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사실 법흥, 진흥 이런 말, 그 선덕 이런 말 자체가 불교 용어래요. 불교 용어에서 가져와서 왕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오케이. 다음. 그리고 또 불교는 어떻게 대중화되었을까 나와 있거든요. 불교는 어떻게 대중화되어 있을까? 한마디로 귀족을 위한 종교, 그리고 또 왕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스님들 중에서 왜 불교를 맨 처음에 석가모니가 만들었을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가 바로 불교였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왕실과 귀족만을 위한 종교로 바뀌게 되었는가? 나는 이거가 불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스님 2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불교를 일반 평민들한테 널리 알려줍니다. 그 2명의 스님이 누구냐? 아까 우리 앞에서 말했었던 원효와 의상입니다. 원효와 의상. 됐나요? 원효와 의상이고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디 있느냐? 31페이지에 31페이지에 요 2번 문제 31페이지에 2번 문제 여기 보면은 표가 나와 있고 기역 사람은 누구인가, 니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기역이 바로 기역이 원효, 니은이 의상. 됐죠? 그리고 이 표 안에 있는 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시험 내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 다시 교과서 29페이지로 넘어와서 교과서 봅니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정치적인 성격보다는, 그러니까 정치를 위하여 왕들이, 귀족들이 불교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불교 원래 본질의 신앙적인 면이 강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왕실 및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불교를 널리 믿게 되었다. 자, 밑줄 칩니다. 이러한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한 승려가 원효와 의상이다.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한 승려가 원효, 의상이었다. 밑줄 안 치고 볼게요. 원효, 네모. 원효, 네모합니다. 원효의 네모하고 별 곱하기 몇 개? 자, 모든 사람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누구나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연불만 외워도 누구든지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로 원효가 믿었던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였어요. 사실 여러분, 이때 불교는 너무 귀족이나 왕만을 위한 거라서 어떻게 해야지 극락에 갈 수 있느냐? 책을 많이 읽어라. 맨날 외워라. 부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또 맨날 불경을 따라 써라. 그리고 스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이것만 강조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그거를 못해. 왜냐? 농사짓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어도 맨날 첫날 일하더라도 극락에는 못 가는 거야. 하지만 원효랑 의상이 그거를 바꿉니다. 아니야, 니네가 평소 때 일하더라도 농사를 짓더라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외운다면 여러분은 극락에 갈 수 있어 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하였다. 그래서 마음으로 연불만 해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민중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의상에도 네모. 의상의 네모. 별 곱하기 100개. 관세음보살을 믿으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음신앙을 널리 전파하였다. 신라인들은 부처님의 나라가 신라에 내려오기를 빌었다. 부처님의 나라가 왜 내려와요? 지금 왕이 국가를 훌륭하게 다스리면 부처님이 보고 와, 저거는 진짜 부처의 나라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저 멀리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불국이 오기를 믿었다. 신라는 이러한 염원을 담아서 경주에는 신라가 바로 부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불국사를 만들었고 석굴암을 건립하였다. 발해에서도 수도의 상경성 등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절터, 불상, 석 등을 통해 발해 사람들도 불교를 널리 믿었음을 알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 할 거예요. 할 건데, 자, 중요한 거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오늘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었던 스님 2명이 있습니다. 의상, 원용. 각각의 주장, 아까 말했던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있죠? 그거 보고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또 초기 불교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초기 불교의 특징은 왕실과 귀족을 위한 불교였다.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었다. 신분질서를 정당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발해 통치제도는 삼성육부제였는데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랑 어떻게 달랐는가 기억하세요. 됐나요? 오케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빠빠이. 오늘 수업 잘 들으셨어요?